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보가 없죠.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시세를 보시면 안 돼. 오히려 매물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드라이버가 결국은 매수를 좀 위축시키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쿨다운 될 거로 봤는데 이게 상반기부터 이게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부동산을 둘러싼 정부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 먼저 한번 네. 짚어볼까 합니다. 아파트 신고가가 점점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에 좀 본격적인 상승 신호라고 보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나타나는 것은 이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월 단위로 한 3천에서 한 4천 건 정도, 역대 평균이 한 6천 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가격은요, 이게 튼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규제 이제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요. 지금 뭐 이슈가 시장이 이기느냐, 뭐 정부가 이기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건 이제 원래 이제 월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 패드한테 맞서지 말라 이거 아니 결국은. 네. 패드가 금리 올리는데 괜히 맞서서 뭐 이렇게 주식 사면은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그건 어떤 말이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영향력, 파워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집값 결정 요인 중에서 7, 80%까지 차지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맞서지 말라,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펀드 멘탈에 대한 얘기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보가 없죠. 그 얘기가 지금 보면은 약간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누가 세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문제는 장기와 단기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압박 규제가 더 크고, 또 뭐 지금 매물이 다주택자나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도 급매물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요, 시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매물이 싼 거 나오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세 흐름의 변동보다는 매물 흐름의 변동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평론하는 분들은 시세를 보셔야 되지만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시세를 보시면 안 돼. 시세를 보지 말라는 뜻은 시세 흐름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물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니 내리냐 하는 부분은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논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 집사는데 하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쇼핑인데 이게 건곤일척에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세 흐름 가지고 올해 뭐 집 마련할까 여부를 판단한다? 그거는 탁상공론이에요. 그거보다 지금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게 매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이 싼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은 고준 담론이나 이상한 형이사학적 담론으로 하면은 이게 항상 버블이에요, 이게. 네. 언제부터 이게 지금 이게 가계부채 800점도 떠들었던 거잖아요. 가계부채 많으면 뭐 집값 빠져요? 그런 단순 논리, 이른바
당이론에 너무 급급한 논리를 펴게 되면은 항상 시장과 이게 완전히 결이돼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잘못하면 망상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선입관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볼 거면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벗어나서 어떤 전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구축에 맞서 그런 거 아니?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집 살 때 허가 받는데 살 사람도 몇 사람 없을 텐데 갭 투자도 어떻게 보면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집값이 왜 올라가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업다운 방식으로 보시면 안 돼. 바텀업으로 보셔야 돼. 그 행위자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가 어쨌든 압박이 워낙 세니까 지금 약간 긴장한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죠. 시세는 늦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겁을 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줄 거고 그다음에 가격도 아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거래량이 막 3천, 4천 건으로 막 만 건이 넘었던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버티는 이유는 일단 뭐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예요. 그다음에 이게 수요자들의 관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하죠. 그죠? 당연히 거래가 준다는 것은 집 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가격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가격이 안 빠지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잘 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죠. 가격이 변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어떤 시소 게임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 보면은 매수자 힘이 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뭐예요? 지금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약간 이게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하나씩 거래되면서 이 가령 500만 원씩 비싸게 거래되면서 거래가 많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이 강한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 거래되면 뭐 5천만 원씩 올라버리면은 이거는요 약간 기세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자 수요는 줄죠 당연히.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가 준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가격이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감소폭보다 만약에 공급의 감소폭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급이 주느냐? 지금까지 이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매물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기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도 갭 투자를 못해요. 그렇죠? 지난 8월에 통계를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갭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 지역이다 토지를 먹겠죠. 그러면 사실상 갭 투자 수요 전체 그러니까 약 33%가 지금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거래량이 줄죠. 그죠? 그런데 매도자들 생각을 해봐요. 매도자들이 물론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뭐 공급은 없고 통화량은 풀리잖아요. 그리고 매도자들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대인명분으로 뭐 나도 국가를 위해서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도 갖고 있는 집을 팔겠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다 그거는 자기 어떤 재산이고 그거는 어떤 머니 게임인데 그런데 매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세 낀 갭 투자 매매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매수자 입장에 못 산다는 거는 매도자 역시 못 파는 거예요. 어차피 4년 정도 혹은 세입자 계약갱 청구권 행사해버리면은 뭐 나중에 뭐 만약에 지난 뭐 1월에 계약했으면 언제 4년 뒤에 그러니까 결국은
2026년이죠. 2030년에 가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면은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아니 네.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내 매물을 왜 놓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매수자들도 반응하지만 매도자들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중에서 이제 매수자들도 한두 명 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보면 강남이나 한강벨트 주변으로는 막 오르고 아니면 또 멈춰 있는 곳들도 있고 이런 차이가 극명한데요. 이 차이가 일단 어디서 온다고 보실까요? 그거는 10가지 더 되죠, 요인이. 이제 극과 극 장세 혹은 이제 공간의 마태효과, 초양극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똘똘한 한 채하고도 맞물려 있고 상급지 갈아타기와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이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소수의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싹쓸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소득 양극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산 양극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 기저에 그러면 한국적인 어떤 그런 풍토화에서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 거냐. 제 생각에는 지금 주택 시장에서 이른바 불안 세력들을 보면요. 바로 이 30대 고소득 맞벌이입니다. 일본에도 그래요. 일본에도 이걸 파워 커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오쿠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1억 엔이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한 10억 넘는 그 타워 맨션들이 지금 일본 주택 시장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어떤 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제가 봤을 때 잘 살펴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시장이 우리 통념과 즉 반대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요, 제가. 서울 아파트는 클럽제 같은 개념이에요. 179만 가구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못 사요. 이게 신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고소득 맞벌이들이 기본적으로 맞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0대가 맞벌이 비중이 61.5%까지 왔어요. 10년 전에 비하면 그 10%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40대가 아마 맞벌이가 59% 정도 되죠. 우리나라 평균은 48%인데 오히려 2024년 통계거든요. 2023년보다 오히려 맞벌이 비중이 줄었어요. 근데 왜 30대가 들어니 맞벌이 비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높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면 주택 수요의 어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죠.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야 그 있잖아요. 뭐 외곽에 살면서 남편만 광역버스 태워 보내고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나는 이제 집에서 뭐 애 보고 여러 가지 뭐 가사노동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지금은 나도 있잖아. 내일 아침에 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돼. 근데 어떻게 내가 외곽에 살 수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 마용성, 한강벨트 이 수요는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네. 구하려는 어떤 그런 주택 수요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지금 반포에 뭐 60억, 70억 뭐 이런 거 하는 국민주택규모로 이거는 빌딩 수요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빌딩이 다 망했잖아요, 지금. 아니 자영업자가 망했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한때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빌딩 푸어라는 얘기를 하죠. 빌딩 주인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부동산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땅으로도 가고 상가로도 가고 토지로도 갔잖아요. 근데 뭐 지금은 모든 자금들이 사실상 이 아파트로만 몰리는 이 아파트 편식사의 특징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심 지향적 어떤 그런 그 주택 수요가 양극화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빌딩 수요 이쪽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아요. 지금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금융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과 이 아파트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두 채 사지 않고 좀 좋은 거 한 채 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코스피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왕 살 바에 좋은 거 사지. 그런 어떤 측면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북에서 보면은 한때 그 부촌들 단독주택들이 전부 다 다가구 다세대를 지으면서 이 주거 여건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로 옮기는 거고. 요새 외곽 지역에서는 애 못 키워요.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는 데가 강남 상구예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문제, 그다음에 직장 문제, 그다음에 투자의 어떤 프레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아우러지면서 똘똘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올해는 흔들릴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일종의 트렌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양극화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부동산을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잘 보시면은 앞으로는 아마 양극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모를까 장기적으로는 저는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좀 네. 신고가가 이어졌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면 직주 근접의 원인도 좀 큰 것 같거든요. 또 이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소형 아파트가 이제 다시 거래가 되고 있죠. 이거는 똘똘한 한 채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는 갭묘기예요. 이거는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비싼 집 못 사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오는데 관악 그런 데죠. 노원구도 좀 그래 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풍선효과는 아니에요. 서울 전역이 지금 다 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싸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뭐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2026년 부동산 시장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한다면 어떤 국면이라고 좀 보고 계실까요? 올해는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격이 제법 떨어질 겁니다. 근데 시세는 별로 좀 안 떨어져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평활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스무디 이펙트라고 그런 그 부동산 학계에 쓰는 용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통계 시세는 그렇게까지 가파르게 확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정부 대책이 워낙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래는 저 상고 하중 정도로 봤거든요. 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제 드라이브가 결국은 매수세를 좀 위축시키면서 좀 하반기에는 조금 쿨다운 될 거로 봤는데 이게 상반기부터 이게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상중 하중 상중하죠. 이렇게 보고 수도권 중심으로 네, 네. 지방은 괜찮을 겁니다. 지방은 뭐 여전히 수도권과의 갭을 좀 메우려고 그럴 거고 지방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수도권은 서울이 움직이면 다른 여기 인천 경기는 같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에 어떻게 보면 동조화 현상 이게 좀 있을 거로 보고 있죠.